최근에 넷플릭스의 소년의 시간 아, 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가 사람을 죽였냐? 근데 그때 정확하게 그 아들의 대답이 뭐냐면 나는 안 죽였다가 아니고 나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대답이었어요. 범인을 넘어서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범인을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초인이 다 어디 있어요? 다 범인이지 사실은. 그냥 범인임에서 범인임. 범죄자, 범인. 범죄예요. 변증법 대신에 진짜 삶이 도래했으면 라스콜니코프는 미소를 짓고 뿌듯해하는 게 아니라 벌벌 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라스콜니코프 같은 사람은 내가 딱 한눈에 봤을 때 바로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루진 같은 놈들이 내가 일상에서 피하기 힘든 지뢰겠다. 다 로자의 망상이 아닐까 뭐 사실은 없어, 소냐가.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미음사 해외문학팀 박혜진. 해외문학팀 김민경입니다. 저희가 이 코너를 기획할 때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특집이 하나 있죠. 네, PD님이 꼭 해보고 싶었던 특집이죠. 2달을 준비한 이 특집은 바로 벽돌책 특집입니다. 세계문학 전집에 정말 악명 높은 벽돌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3권짜리, 4권짜리, 5권짜리예요. 5권짜리도 있는데 한 달 안에 읽을 수 있을 만한 분량인 2권짜리 벽돌책으로 오늘 독서 모임을 준비해 봤는데요. 어찌 보면 벽돌책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와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제목입니다. 왜죠? 독서 모임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다 읽지 못한 죄책감과 마치 벌을 받듯 혼나듯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심정을 담은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로 오늘 벽돌책 독서 클럽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다 읽어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무려 1000페이지. 오늘은 작품에 걸맞는 진짜 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반박할 사람 없겠죠. 네. 이 책에 이토록 전문가인 분을 모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범죄 심리학자 박지선 교수님과 우리 선량한 편집자 손살문고 유상은 편집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범죄심리학자 박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나온 한살문고 담당 편집자 유상훈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필요할까 싶지만 초대 이유를 좀 간략히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박지순 교수님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알쓸 범잡, 지선 시네마인드, 시네마인드. 범죄 심리 관련 자문을 섭렵하고 계시고요. 교수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저희 친정엄마도 너무 기대가 된다고 하실 정도로 정말 자타공인 진짜. 대한민국 넘버원 범죄 심리 전문가시죠. 전문가시죠. 네. 하지만 요즘엔 그 저변을 확대하셔서 맞아. 하트 페어링 패널 돌싱글즈 외전 게스트로도 나오면서 인간의 심리를 속속 들이 저희와의 공통점도 전망 크시군요. 저희도 에? 출판계 자타공인 연프 마니아이기 때문에 또 이 전통의 민음사에 오게 돼요.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아유. 영광입니다. 유상훈 편집자님은 2번째 독서클럽 출연이시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한 또 범죄 매니아이십니다. 범죄 그래서 사건 사고 프로그램 굉장히 그래서- 많이 보시는. 교수님하고 되게 내적 친밀감이 느껴져요. 저도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이 알고 싶다부터 아. 뭐 궁금한 이야기 Y 뭐 여러 가지 사건 파일 프로그램들을 정말 열심히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편 용의자의 걸음걸이 법 보행 교수님이 정말 멋있게 분석을 해줘요. 막 거기에 살인자의 걸음걸이. 법보행 분석편. 네. 네.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밀물에 떠오른 손이라는 에피소드가 아. 있는데 그게 진짜 한번 보세요. 그냥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진짜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정말 걸맞은 게스트분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오늘 독서클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독서 클럽을 열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은요. 내 인생에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은입니다. 뒤틀린 신념에서부터 시작된 주인공의 범죄. 주인공만큼 극단적이진 않아도 우리 모두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씩 있을 텐데요. 사소한 나만의 징크스부터 뭐 도덕적인 신념 혹은 법이 없어도 꼭 지키는 나만의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뭔가 되게 거창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되게 사소한 것 중 하나는 돈을 빌리지도 말고 꺼주지도 말자. 오. 중요하죠. 돈이라는 게 엄청 필요하면서도 또 사람을 되게 얄궂게 만드는 그거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교류할 때 그게 껴드는 순간 뭔가 이제 문제가 항상 발생하고 박지선 교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범죄를 보면은 딱 2가지가 항상 동기가 되더라고요.
돈과 치정. 그러면 혹시 그게 어떤 금액적인 기준이 있나요? 빌리는 거는 모르겠는데 네. 만약 누구한테 돈을 꿔준다고 했을 때 정말 내가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면 모를까. 어쨌든 인간관계에 돈이 끼어드는 거는 되게 위험한 요소이기도 하고 나 자신도 얼만큼 밑바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와. 신념으로 살고 있습니다. 민경님 같은 경우에. 저는 교수님 앞에서 정말 할 말은 아닌데 법이 없을 때 네. 지켜야 되는 게 있을까 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잡아갔어요. 무서운 분이 앉아 계시네요. 그러니까 처벌이 없을 때 나는 그럼 뭘 지킬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사실 상호님보다 더 작은 것들을 생각을 해왔거든요. 제가 항상 꼭 지키려고 하는 거는 어딜 가든 버스를 타든 아니면은 식당을 가든 꼭 인사를 되게 잘 하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경비 아저씨나. 근데 제가 왜 지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꼭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라기보다 제가 왔는데 누가 인사를 안 하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최소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는 말자 하는 생각으로 어딜 가든 인사를 꼭 하자. 진짜 원칙으로 지키고 있는 게 맞는 게 보통 왜 평소에 인사를 잘 하던 사람도 자기가 지각을 했다. 예를 들면 회사다. 그럼 몰래 쓱 앉잖아요. 근데 민경님은 늦었을 때도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멋진 모습이다. 그리고 항상 뭔가 잘못을 인정해야 되거나 뭔가 사과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출근하자마자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그건 정말 멋진 자세예요. 그게 그게 방금 좋은 것 같아요. 2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웃음이 나요. 아침에 혼나자. 맞아. 퇴근할 때는 바람처럼 퇴근할 때는 인사를 안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럼 원칙이 아니야. 산에 쭈르르 올라가 다람쥐도 모르게 퇴근을 하죠. 그래서 제가 겨울이 되면 가방도 안 들고 다니거든요. 아시죠? 가방 없이 다녀요. 언제 갔는지를 아예 모르게. 아니 근데 그런 원칙이 아니잖아요. 퇴근할 때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혜진님은 어떠세요? 근데 사실 법 없이도 살 분이세요. 아니에요. 지키고 있는 게 많아요. 혼자서. 태형 매니아시. 저는 들통났을 때 괜찮을 정도의 거짓말만 하자. 이게 그 거짓말을 상대가 알았을 때 너무 나에게 정이 떨어지거나 소름이 끼칠 정도의 거짓말은 하지 말자. 이게 제 원칙인데 되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 여동생한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처음에 그냥 진짜 장난으로 한 거짓말이었거든요. 나 지금 무슨 경품에 응모했다가 당첨됐다는 메일을 받았다. 30만 원 상당의 문구 뭐 선물을 보내준대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척을 했어요. 왜 이렇게 근데 그로테스크하게 그런 짓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동생이 막 좋다고 하면서 언니 나 그중에 하나만 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설거지 같은 걸 해놓으라고 시키셨는데 그거를 너가 하면 하나를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동생한테 대신 시켰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그걸 다 하고 나서 언니 그러면 내가 바닥도 닦을 테니까 2개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아 그럼 너 바닥도 닦아 2개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한 2-3일 정도 거짓말을 했는데 완전 그때부터 제가 지옥에 빠진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밤에 초등학생이 잠을 못 잤던 그 심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하루하루가 지나는 게. 그러다가 어느 날 여동생이 물어봤어요. 언니 왜 이렇게 배송이 안 와?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괜찮은 척 하려고 사실 뻥이야 이렇게 하면서 말한 거예요. 진짜 그걸 했다고요? 왜냐면 너무 심각해서 오히려 더 그런 뭔가 희극을 연출할 수밖에 없어요. 뻥이야. 그때 제 동생의 표정. 진짜 넌 사람도 아니구나 하는 그 표정 화내지도 않았어요. 약간 이렇게 하는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고 그때 잃은 신뢰가 정말 제 여동생 사이에서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 여동생은 그때 일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언니가 그때 나한테 거짓말 했었지 하면서 살면서 아예 뭐 하얀 거짓말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빨간 거짓말이든 하얀 거짓말이든 그게 들통났을 때 내가 사람들한테 완전 신뢰를 잃을 정도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때 깨달았고 선생님도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범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오히려 좀 넓어지는 것도 있어요. 웬만큼 사람들 하는 행동에 있어서 별로 크게 놀라진 않아요. 그냥 뭐 저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오히려 좀 사소한 건데 저는 대중교통에서 예절시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리는 문 앞에 안 내리는 데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불과 이틀 3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 마을버스 타려고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치기를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어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은 말해요. 새치기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줄 서세요.
근데 또 뒤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트에서 네. 무빙워크에서 또 새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치기 하지 마시지 제가 그랬더니 뜨끔하시단가요? 제 앞으로 하시려다가 더 앞으로. 뒤로 하시더라고요. 지금 조금만 피하면 된다. 막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는데 못 본 척하고 계속. 어. 근데 나중에는 제 장바구니를 발로 차시더라고요. 어머. 근데 어쨌든 그냥 지금은 말하는 편이에요. 새치기 하지 마시라고. 줄 서시라고. 맞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제일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맞아요. 받는 맞아요. 시간에 맞아요. 제일 많이 몰려 있잖아요. 음. 아주 조그만 행동을 해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폭력성을 발견할 때가 맞아, 있어요. 맞아. 저 사람 진짜 한 대 때리고 싶다. 맞아요. 이런 생각 들고 크게 욕이라도 한번 해주고 싶다 어. 하지만 그걸 말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새치기 하지 마세요. 뒤로 가서 서세요. 이런 말을 저도 막 하고 싶은데 무서우니까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법이 없으면은 그래도 법이 없으면 오히려 더 맞을 수 있으니까 문이 딱 닫힐 때 말해야죠. 새치하지 마세요. 막 근데 뒤에 뭐가 껴서 다시 열리면 어떻게? 뛰어야죠. 그러니까 사실 대중교통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정말 이유 없이 어깨 치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화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가는 게 더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는 방안일 수가 있어요. 그 진짜 잘 보고 해야 돼. 세상이 하도 너무 흉흉해가지고 심하다. 너무 심해. 맞아. 그런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들 생활 속 예절이 음. 사실 지금 법이 있어도 안 지키는 사람들 맞아요. 많잖아요. 그게 참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책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왠지 완독을 끝내시지 못한 선생님들이 사실은 많으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줄거리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부터 네. 드릴게요. 도스토옙스키는 사실 지난 세문전 월드컵 벽돌책 특집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러시아 작가죠. 182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거의 이제 60년이 되는 그 일생 동안 굉장히 그 다사다난한 맞아요.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이 사람을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가 가난. 소설 속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부의 어떤 비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현실이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자기가 직접 가난을 체험했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것들이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가난했는데 가진 게 머리밖에 없는 지식인 프롤레타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일명 잡계급이었죠. 근데 이 잡계급으로 이렇게 똑똑한 사람으로 살고 있던 도스토옙스키에게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게 28살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페트라셰프스키 서클,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향을 띤 모임을 몰래 출입을 하다가 거기에서 어떤 불온한 문서를 낭독했다라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정말로 그 집행되기 직전의 상황까지 갔었어요. 사형대가 이렇게 있었고 그 앞에는 관도 있었고 총을 든 포수들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서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군인이 들어오면서 황제가 전갈이 왔는데 여러분을 감형해 준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극적으로 사형에서 유형으로 이제 이렇게 사건이 바뀌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 이후에 이제 8년간 유형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서 읽을 수 있었던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이 문학의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경험, 이것이 굉장히 끔찍하고 또 다행이기도 하면서 오늘날로 치면 약간 어떤 도파민 중독? 그쵸. 이런 것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도박 중독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데 도박 중독에 시달리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악순환의 연속이었던 것, 그리고 정말로 살기 힘든 삶을 살아냈던 것, 이게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평생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형 생활을 갔다 와서 사실 도스토옙스키가 180도 전향을 해서 살잖아요. 맞아요. 원래 신을 믿지 않다 신을 믿게 됐고 굉장히 사회주의 모임 참석을 하다가 완전 극보수가 되어서 막 보수지에 막 연재를 하기 아주 시작하죠. 극단적인 보수주의자가 네. 되었죠.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 지하로부터의 수기라는 짧은 소설을 하나 발표하고 그 뒤에 쓴 첫 번째 긴 장편이 죄와 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감옥 생활에서 느꼈던 그 심정이 가장 잘 묻어나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경은 1860년대 후반의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인데요. 아주 푹푹 찌는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초의 이야기입니다.
법학을 공부를 하다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비를 내지 못하게 돼서 공부를 중단한 23 청년 라스콜니코프가 주인공인데요. 아주 비좁고 더러운 쪽방에 살면서 몇 달째 은둔하고 중얼중얼거리면서 거리를 걷고 혼자 생각에 빠져서 아무도 안 만나고 정말 은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마침내 머릿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다짐하고 계획했던 그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전당포 노파의 집에 쳐들어가서 미리 준비한 도끼로 노파를 살해하고 뒤이어 들어온 노파의 이복 동생도 죽이고 금품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여기까지가 총 6부 중에 1부에서 딱 끝나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거의 소설의 대부분은 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어떤 생각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모두한테 범죄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정말 오만 가지 짓거리를 하는데요. 막 열병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환각도 보고 또 범죄 현장에 꼭 다시 가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범죄 현장에 다시 가보기도 하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또 하려고도 하다가 또 강물에 빠져서 그냥 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련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사실 거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소설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와중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옆에서 진짜 끔찍이 챙기는 아주 그 성실한 친구 라주미힌이 있는데요. 타락했지만 몸을 팔지만 누구보다 순수한 영혼을 가진 여자인 소냐 그리고 여동생이랑 약혼을 하려고 하는 뺀질뺀질한 약혼남 루진 그리고 돈과 이렇게 겉모술수로 여러 사람 인상을 괴롭히게 하고 또 여동생이 두냐한테도 마술을 뻗치는 비열한 협잡꾼 스비드리 가일로프 이 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수사를 펼치는 예심 판사 포르피리가 막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죄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라스콜니코프의 죄는 벌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벽돌책을 읽는 것이 1년에 몇 번 오는 일은 아니잖아요. 다들 어떻게 읽으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초대를 받았을 때 연주 씨가 두꺼운 책이라는 경고와 함께 제목을 들려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쟁과 평화나 레미제라블이었으면 절대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제와벌은 대학생 때 통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쭉 그래서 옛날 기억을 되살리면서 읽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일단 읽게 됐고 도스토옙스키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재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그 필력이 진짜 보다 보면은 한 번에 그냥 계속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그 긴장감이 계속 유지돼가지고 생각보다는 체감상 그렇게 벽돌책 같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새로 보면서 요번에는 이 로자의 이 어떤 정신세계보다는 피해자들을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사실 초인이 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여러 가지 막 미사 여구를 사용하지만 사실상 제일 힘없는 사람을 범죄 대상으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돈을 사실 갈취하고 싶은 욕망도 앞서 있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카멜 다우드라는 그 작가가 콩쿠르상 받은 작가가 메르소 살인 사건인가 그래가지고 이방인에 살해당한 아랍인의 입장에서 새로 쓴 작품이 있는데 약간 그런 시각으로 제와벌을 새로 읽게 되니까는 정말 이 주인공이 너무 싫더라고요.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납득이 전혀 안 되는 느낌. 선생님은 어떠셨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역시나 몇 번을 읽어도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범죄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자신의 사상을 펼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그런데 그 비범한 사람은 어떤 권리를 갖는다. 근데 그 권리라는 게 피를 흘릴 수 있는 양심에 따라서 이것도 정말 무서운 생각이죠. 내가 이런 사상이 있는데 신념이 있는데 그거를 생각으로만 갖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걸 행동으로 직접 옮길 것이냐. 근데 이 사람은 행동으로 옮긴 거죠 결국은. 네네. 주인공이 막 자신의 사상을 펼칠 때 라주민이 계속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하잖아요. 참 475페이지 제가 좋아하는 네. 부분인데 실상 이렇게 양심에 따라서 피를 허용하는 것은 이것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유혈을 허용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다. 정말 깊이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경규 씨가 네. 예전에 얘기한 게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어리석다도 되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이지만 보면 주인공은 관용의 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나는 내 생각에 따라서 옮겼기 때문에 죄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봐도 역시 그 범죄론 부분이 정말 이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주인공 로자의 성장 스토리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성장 스토리라는 점에 맞춰서 봤을 때 이게 1866년인가 나온 책이고 스탕달의 적과학은 1830년에 나온 책인데 둘 다 그 나폴레옹의 영웅주의에 심취한 주인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스탕달의 적과학의 주인공 줄리앙 소렐은 엄청 삶에 투신해가지고 정말 불꽃처럼 살다 가는데 반해서 이 로자는 정말 삶 자체로 나오지도 못하고 되게 약간 자폐적인 세계에 네네. 갇혔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역시 내가 두 작품이 제목이 비슷해서 같이 읽었는데 왜 적과학을 더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아. 있었나라는 생각을 새삼 느끼게 했던 재와 벌, 적과 흑. 네, 그냥 괜히 다 비슷한 책인 줄 알고 막 읽었었는데 저는 확실히 적과학의 줄리앙 소렐에 더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범죄론에 빠져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문학 속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만들어진 인물인 건가요? 뭐 범죄론에 빠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최근에 넷플릭스의 소년의 시간 아, 네. 네. 그게 첫 부분에 경찰들이 막 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가 사람을 죽였냐? 근데 그때 정확하게 그 아들의 대답이 뭐냐면 나는 안 죽였다가 아니고 나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대답이었어요. 근데 정확히 이 소설에도 나와요.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나는 일을 한 마리 죽였을 뿐이야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피해자를 비인격화하는, 그러니까 피해자를 폄하하고 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려는 그런 정당화의 태도는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도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후의 심리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라스콜니코프의 심리랑 좀 비슷한 점이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되게 여러 명의 범죄자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 상태가 책에 되게 다양하게 이제 다 나오거든요. 네. 어떤 범죄자 같은 경우는 이 책과는 달리 아이처럼 잘 잤다. 근데 이게 누구냐면 그 본인의 부모님을 살해했던 이은석이라는 그 소위 명문대생이 있어요. 근데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부모님을 살해하고 나서 아이처럼 편안하게 잘 잤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해를 하기도 하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해 시도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일부러 다른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것도 있지만 혼자 있는 걸 못 견디고 오히려 뭐 쇼핑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더 막 시간을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이제 그런 내적 고뇌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 저는 이번에 읽을 때 너무너무 안 읽히는 거예요. 어. 진짜 오랫동안 나눠서 읽었고, 아, 내가 이 책 다 읽고 나면 민음사에 미간 보톡스를 지원해달라고 해야 돼. 너무 찌푸려서. 인상 너무 찌푸려.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되게 받았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대학생 때까지 읽을 때만 해도 어떤 시대적인 격차도 있을 텐데, 여기 나오는 그런 여성 피해자들의 관점이 그렇게까지 괴로울 정도로 막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다시 읽으니까 너무 그게 와닿는 거예요. 꼭 이 사람이 나와야 되나 싶을 정도의 인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길거리에서 술 취한 채로 지나가고 있었던 여성이라든가 막 그렇게 핵심적이지 않은 어떤 인물들까지도 이 책에 여자가 나오면 위태위태한 그 모습을 가슴 졸이면서 바라봐야 하는 그 독자의 관점이 너무 싫은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 그 스비드리 가일로프라는 인물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뭐 독살하거나 자살하도록 유도하거나 하면서 이제 착취하고 성적으로도 괴롭히고 하는 굉장히 이제 아주 전형적인 악인으로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 스비드리 가일로프가 제 마음 같아서는 아예 완전 심한 벌을 받든지 아니면 끝까지 악의도로 남아서 독자들의 미움을 받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자기의 그 잘못을 약간 반성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권총 자살을 하잖아요. 그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뭔가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아주 전형적인 어떤 절대 악처럼 그려지는데 또 로자가 이 사람과 자기는 되게 또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증오하잖아요. 이 사람은 앞뒤 가릴 것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나는 내 생각과 신념이 있어서 살인을 한 사람. 근데 그 증오심 또한 너무나 혐오스러운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괴로웠고 쉽지 않았다.
그 연령대별로 읽었을 때 다른 인물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네. 20대 때 읽고 아. 이번에 다시 읽었을 때는 안 보이던 사람들 중에서 포르피리 아. 여기 읽다 보면 포르피리가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군지 알잖아요. 네. 알고 그거를 말하잖아요, 직접. 네네. 근데 어릴 때는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아, 이 사건의 범인은 당신밖에 될 수가 없다고 말하는 포르피리의 그 생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 포르피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범죄자를 바로 잡아들이면 안 되죠. 지금 잡는 건 너무 시시하고 재미없습니다 하는데 그게 개인의 재미라기보다는 라스콜니코프를 진짜 심리적으로 딱 죄어들어서 진짜 고통을 주겠다. 나름대로의 처벌을 주겠다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읽혔거든요. 그래서 너무 인상 깊었던 대사 포르피리가 라스콜니코프랑 신문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숨겨놨잖아요. 뒷방에. 그래서 깜짝 쇼를 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 포르피리도 자기만의 어떤 광기가 있다. 정의로운 광기가 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었고 저도 이거를 대학생 때 읽고 오랜만에 다시 읽었는데 저는 한 번도 주목하지 못했던 인물은 이번에 새로 본 사람이 루진이라는 사람인데 솔직히 라스콜니코프 같은 사람은 내가 딱 한눈에 봤을 때 바로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랑 어울리지 말아야지. 친구도 되지 말아야지. 루진 같은 놈들이 내가 일상에서 피하기 힘든 지뢰겠다. 굉장히 뺀질뺀질 매끈매끈 기름지고 소냐가 돈을 훔쳐간 것처럼 만들려고 자작극을 하는데 자기만의 어떤 그런 확신과 막 내가 자존심을 다쳤으니까 이 사람한테 꼭 이만큼 나도 갚아줘야지 하는 그런 느낌이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저렇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소시오패스들 정말 많겠다. 생활 속의 악이. 아, 일상 속에선 루진을 굉장히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저 역시도 진짜 읽는 게 힘들었고 복잡 미묘했지만 다시 이번에 읽을 기회가 있어서 저는 좋았고 한 번 더 저는 읽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감이 들었던 독서였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네. 예전에 몰랐다가 요번에 읽을 때 약간 눈에 띄었던 게 로자가 되게 잘생겼다는 점이었거든요. 계속 그렇게 묘사하죠. 대단히 잘생겼다고요. 그러니까 그냥도 아니고 거의 뭐 모파상이었으면 베라미 같은 맞아요. 뭐 그렇게 잘생겼다는 묘사가 자주 나오는 게 도스토옙스키가 이 로자란 인물을 독자로 하여금 덜 혐오하게 하려고 한 장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만 했어요. 최소한이라도 잘생겼다라는 표현이 너무 자주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갖고 그게 되게 느꼈어요. 왜 써놨지?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용모 묘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지 맞아. 않는데 맞아. 유독 생각한 근데 거 아니야. 도대체 본인 작가 본체는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심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못생겼으면은 아이고 또 지 생각 썼네 이런 식으로 어. 할까봐 주인공 굉장히 잘생겼다고 아. 또 이건 나 자신의 반영이 아니야 이런 아. 느낌으로 뭔가 그런 소격 효과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래서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새로 볼 때 아 로자가 잘생긴 사람이었구나. 저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좀 더 스스로에 대한 나르시스트로 만들기 위해서 약간 그런 설정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약간 거울을 보면 또 취하고 내 생각에 내가 취하고 아 내 논문에 내가 취한다. 약간 이렇게 이런 그런 인물로 맞아요. 만들려고. 근데 자기 이해가 되게 높은 인물로 네. 그려져. 정말 높은 것 같아요. 이어지는 얘기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질문은요. 라스콜니코프는 결국 그의 이론을 증명했는가? 입니다. 사실은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얄팍한 이유나 아니면 쾌락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비뚤어진 메시아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자기의 지능, 재능, 이런 나폴레옹 같은 영웅 같은 속성이 도덕적인 금기를 깨는 면죄부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라스콜니코프는 동시에 제정신이 아닌 광증, 우울증으로 정신병에 걸려 있어서 사실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뒤처리도 엉망이고 걸릴 만한 행동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다니고 주변 사람들이랑 소통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거의 일상생활을 영위를 못하는데요. 이후에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게 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라스콜니코프는 과연 본인의 주장대로 초인일까요? 아니면 그냥 미친 광인일까요? 평범할 그저 범인에 불과할까요? 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다시 보면서 약간 미쳤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미쳤다는 게 정말 어떤 정신병리적으로 미친 게 아니라 트위터 이런 데서 짤방 같은 걸로 정신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나는 정신병으로 간다. 주체적으로 맞아요. 거의 그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논문까지 썼잖아요. 범죄론으로. 자신의 이론으로 가는 것 자체가 거의 범인을 넘어서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범인을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초인이 다 어딨어요. 다 범인이지 사실은. 범인에 대한 자기 혐오가 그냥 이런 식으로 표출된
된 거지 사실은 그냥 범인임에서 범인인 범죄자, 범인. 범죄 그런 거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저도 라스콜리니코프가 뭐 약간 뭐 초인이냐 광인이냐 악인이냐 막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말을 들으면 은근히 기분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명칭이 그럴듯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가 않다. 저는 그냥 이 사람이 되게 이기적이고 정말 자기만을 사랑하고 동시에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잔인한 사람.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뭔가 이 사람한테 뭔가 명칭을 붙여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가사 크리스티가 한 말이 있는데 악은 초인적인 것이 아니고 악은 인간 이하의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주인공은 범인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가장 크게 힘들었던 혹은 아쉬웠던 부분이 이 살인 사건은 피해자가 2명이에요. 전당포 노파인 알로냐 그리고 그 동생 리자베타잖아요. 근데 독자들한테 이 죄와벌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은 전당포 노파를 살해한 이야기라고만 맞아요. 이제 기억하죠. 네. 그리고 애초에 이 주인공이 사실 이거 계획 범죄잖아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또 피해자를 특정해서 저지른 범죄인데 근데 문제는 아주 우연하게 자기가 의도했던 피해자가 아닌 리자베타는 맞아요. 우연히 사실 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신의 신념 때문에 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더욱 리자베타에 대해서는 너무나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소설 안에서도 리자베타는 알로냐와는 달리 학대당하고 맞아요. 굉장한 그 맞아요. 약자에다가 맞아요. 그렇게 그려지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더더욱 이 주인공은 괴로웠어야 돼요. 음. 리자베타라는 사람을 뜻하지 않게 죽이게 된 것에 대해서는 뭔가 죄책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언급도 사실 별로 없고 결국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거나 인정하는 데 있어서 리자베타의 존재가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저는 끝까지 이제 보면서 결국 이 주인공은 이 2 피해자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특히나 이제 마지막까지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시베리아 유형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자기는 해충을 죽였다고 이제 생각하는 그 신념에 사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범인도 못 된다. 여기서 실제로 이런 딱 문장이 나오잖아요. 변증법 대신에 삶이 돌아있다. 그러니까 이 변증법이 이전에 라스콜니코프가 되게 이념적인 인간이었던 거. 위대한 사람은 사람을 살인할 권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서 삶이 돌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살아있는 인간, 고통을 알고 인간 사이 사랑을 이해하는 어떤 실존적인 인간으로 거듭났다라는 묘사를 변증법 대신에 삶이 도래했다라는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변증법 대신에 진짜 삶이 도래했으면 라스콜니코프는 미소를 짓고 뿌듯해하는 게 아니라 벌벌 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삶이 정말로 도래했으면 그 노파에게도 삶이 있었다는 걸 이제 알았을 거 아니에요. 리자베트에게도 삶이 있었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삶이 도래했다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 삶인 거예요. 맞아요. 너무 홀가분해진 정말 어떻게 이 순간에도 그 자기의 이기심마저 또 이런 변증법 대신에 삶이 도래했다라는 아주 멋진 말로 수사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자신의 어떤 거대한 신념을 계속해서 혼자 곱씹고 생각하고 하다가 미쳐버렸나 생각해서 광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던 차에 제가 좀 실망했던 부분은 마지막에 소냐랑 진짜 결심을 하고 주변 신변 정리를 나름대로 하고 경찰서에 자수를 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때 포르피리가 다른 동네로 갔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왔는데 혹시 그럼 나 여기서 자수 안 해도 되나? 하고 나오잖아요 경찰서. 근데 맞은편에서 소냐가 지켜보고 있어서 다시 들어가서 자수를 하잖아요. 본인이 한 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자기만의 삐뚤어진 신념이라도 지켰어야 했는데 자수를 하러 굳은 마음으로 딱 갔는데 알량한 자기의 그 편한 그걸 챙기려는 마음이 그때 딱 들었다는 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멋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찌질하다. 진짜 범인도 못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이제 다르게 보면 자백을 하는데 포르피리한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주인공의 논리에서는 자신이 소냐를 알아본 것처럼 자기의 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겠다. 놀랍게도 포르피리는 자기를 알아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포르피리는 오. 우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독하다. 주인공의 논리에서는 다른 범인들에게 나의 죄를 자백하는 건 의미가 없고 나를 알아본 포르피리라는 나와 같은 급이라고 비교적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굳이 자백할 이유가
잡아가더라도 그쪽에 잡히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아. 못 해봤어요. 고해성사를 거기다 해야 아무한테나 되는데. 또 잡히고 싶지 않아. 아. 그리고 로자가 엄청 열악하게 사는 도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페테르부르크에 와서 상경을 했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식의 살인이 약간 어떤 대도시라는 공간과도 많이 연결이 돼 있는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살인에 있어서 우리가 이 라스콜니코프 개인한테 계속 집중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환경과 사회의 영향을 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살인을 저지른 데 있어서 이 주인공의 신념과 판단이 작용을 했지만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게 고립 또 사회적인 배경. 저는 박탈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소설에 보면 가난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번 맞아요. 등장을 하는데 근데 딱 요 시대가 사람들이 돈이라는 걸 벌기 시작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조차 부자가 되고 싶어서 무슨 뭐 위조 지폐를 받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내용이 그 상당 부분 할애해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알로냐를 타겟으로 삼았느냐를 보면 결국은 자신은 이렇게 궁핍한데 더구나 나처럼 대단한 사람이 굽실굽실해서 저 사람의 돈을 받아야만 사실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인 경제적인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내가 느끼는 박탈감과 이 사회적 배경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한국의 연쇄살인범들 있잖아요. 유영철, 정남규, 정두영 강우순 놀랍게도 68에서 70 다 태어난 연도가 2, 3년 안에 있어요. 왜 그때 태어난 사람들 중에 연쇄살인범이 많고 통계에 많나? 그때의 어떤 특수한 사회적인 배경? 예를 들어서 70년대생들이 20대가 되는 게 90년대잖아요. 대학생이라는 게 예전엔 굉장히 희귀한 개념이었지만 90년대가 되면 대학생이 점점 더 이제 많아지고 대학에 간 사람 가지 않은 사람 구별이 되고 또 직장이라든지 경제적 격차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이렇게 되거든요. 이 소설에도 나와 있지만 사회적인 배경, 한국의 살인에도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로자가 썼던 범죄론이 사실은 그 자체로 자기가 구상했다기보다는 사실 막 코인처럼 뭐 일확천금을 노릴 수도 있는데 자기는 도태되고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 못하는 이기죠. 부조리나 어떤 박탈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범죄론이 앞선 게 아니라 사실 말씀하셔서 고립이나 대도시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무산자로서의 어떤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을 옮겨가게 한 게 아닌가. 대도시란 이 페테르부르크라는 공간이 되게 또 다른 주인공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와벌의. 그리고 저는 약간 이 사람이 철학자이면서도 미학자라고 묘사가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술가들 중에서 이렇게 예술 지상주의를 표방하는 작가들이나 학자들이 유난히 사람이라든가 생명, 인생 이런 거를 경시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사상적인 경향과도 딱 맞아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대표적으로 일본의 작가인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술 지상주의, 유미주의 이 작가인데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이 작가가 젊었을 때 어떤 서점에 딸린 어떤 다락방 안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기라성 같은 작가들 책을 읽고 사다리를 타고 방을 내려오는데 그 서점 아래에 그 돌아다니고 있는 서점 점원들과 손님들을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그때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들은 묘하게 작았다. 그뿐 아니라 참으로 초라했다. 인생은 한 줄의 보들레르에도 미치지 못한다. 근데 뭔가 그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숭배, 어떤 사상에 대한 숭배 이런 것들이 사람 하나 개개인의 희로애락, 삶의 어떤 뭐 의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하찮고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라스콜니코프가 계속 뭐 나는 뭐 미학적인 뭐 일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궤변도 되게 소름 돋게 들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계속 혼자 1000페이지 가까이 혼자 계속 생각을 하는 거가 나는 굉장히 이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게 그런 반사회적인 생각이 본인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면 못할수록 좋아. 어차피 나 이해를 받고 싶었던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유형지에 가서는 죄수들이 이 부자놈 막 이러거든요. 라스콜니코프 부자놈, 뭐 젊은 놈, 맞아. 건강한 놈 이렇게 하니까 그제야 비로소 자기도 어떤 사람한테는 원 오브 댐인데 유형지에 가서야 정신을 조금 번쩍 들게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런 내가 너무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생각은 솔직히 로자처럼 살인같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더라도 다
다 조금씩 해서 넘어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자에 대한 저의 마음과는 별개로는 굉장히 잘 쓰지 않았나. 아, 이렇게 쓸 수 네.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바로 그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래서 그 죄의 무게에 맞는 벌을 받았냐, 아니면 이거는 정말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게 끝난 결말이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받은 법적인 벌은 8년간의 시베리아 유형인데요. 하지만 소냐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과 부활의 가능성을 예감한 것이 사실은 이제 소설적으로는 라스콜니코프의 양심을 짓누르는 진짜 벌처럼 그려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라스콜니코프가 저지른 죄의 무게에 비해 이 벌, 그것이 어떤 법적인 처벌이든 아니면 이제 양심의 처벌이든 이 벌이 합당한가요? 아니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자기적인 해피엔딩처럼 느껴지나요? 만약 내가 라스콜니코프에게 벌을 내릴 수 있다면 어떤 벌을 내리고 싶으신가요? SF적인 벌도 되고 신체의 처벌 다 됩니다. 상상을 해보자면. 그것과 더불어 네. 오늘날 한국 법 체계에서 만약 이런 사건이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오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뜬금없이. 일단은 참작 요소, 음. 양형에 유리한 요소는 전과가 없다는 거. 음. 그리고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의대생이다. 그러니까 창창한 청년. 창창한 청년. 그러니까 앞으로 개전의 정이 없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양형에 유리한 요소고요. 사실 범죄 심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미쳤다는 말은 되게 조심해서 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알고 한 거잖아요. 선과 악을 알고 이게 살인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지금 계획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조절도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고의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미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알고 한 행동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2명이 살해됐기 때문에 무기징역, 뭐 제가 이렇게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구형을 한다면 제가 부영을 할 수 없고 무기징역. 네. 근데 모범수로 나올 가능성도 아. 충분히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근데 사실은 여전히 시베리아에 가서도 자기 죄가 맞아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외부에서 가해지는 벌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없고 저는 오히려 소설을 읽다가 이런 게 진짜 벌이지라고 느꼈던 부분은 어머니랑 대화를 하다가 좀 뭐 이따가 얘기해요 라고 해놓고 근데 나는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소냐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느끼고 더 불행해진 걸 느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는구나. 오히려 제일 큰 벌은 거울을 보게 하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서 아직도 직면을 하지 않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이 사람을 감정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돌아가셨잖아요, 결국.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대면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 다음으로 벌을 줄 수 있는 거는, 저는 그토록 믿고 있는 어떤 소냐의 단죄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전 소냐가 유영재까지 따라온 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만약 소설을 이어서 쓴다면 사실 소냐가 그 노파의 이복 동생인 리자베타와 친구였다고 나오잖아요. 소냐가 리자베타의 복수를 위해 라스콜니코프에게 접근했다라는 설정으로 써서 가장 행복할 때 8년 동안 완전한 믿음을 주고 내가 너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게라고 해서 같이 살다가 분명히 이제 괜찮은 것 같고 새 삶이 시작된 것 같았는데, 전당포 앞을 지나갈 때마다 소냐가 막 발작을 한 거야. 뭔가가 기억나고 도저히 소냐가 용서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는 게 있으면 이 사람이 좀 괴로워할까? 물론 이제 합당한 벌이라는 거는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영원히 맞아요. 그 저울의 추는 맞춰지지 않겠지만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괴로워할까?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저는 가장 괴로운 게 뭘까 생각했을 때 그 우월감을 박살내줄 수 있는 어떤 문학적인 형벌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라스콜니코프보다 더 찢어지게 가난하고 더 괴롭고 더 비참하고
그런 사람이 노파를 죽이는 선택을 하지 않고 정말 잘 돼서 진짜 나폴레옹 같은 국민 영웅이 되는 어떤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이 라스콜니코프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너의 선택 잘못됐다. 나는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서 나라를 세우는 선택을 했다. 너가 생각했던 그 우월함이라는 거는 사실 너의 능력 부족이다. 라는 걸 보여줄 어떤 사람이 생기면 진짜 안에서부터 박살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런 형벌이 좀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을 진짜 버러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결국 어쨌든 나오면은 소냐랑 이제 붙어 살아야 되는데 소냐란 사람이 자신의 가장 그 어두운 것을 계속 환기시켜주는 존재로서 이제 소냐가 일종의 죄의식으로서 계속 따라다니지 않을까. 나르시시스트인 이 로자가 갱생할 가능성은 많이 없다고 보긴 하는데 그나마 그 어떤 죄의식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존재가 계속 함께 있다는 것이 그나마 최고의 형벌이 되지 않을까. 물론 소냐는 그게 무슨 죄야 싶지만은 맞아. 소냐는 무슨 맞아. 죄야. 그리고 저는 소냐가 마지막에 자기 그 왜 이복 동생들이 남겨지잖아요. 돈이 생겼으니까 그 친구들을 고아원에 보내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보살필 수도 있었는데 근데 걔네들을 굳이 고아원에 맡기고 자기는 이 유형을 따라가겠다. 라고 하는 게 너무 이 캐릭터가 되게 대상화됐다고 느꼈어요. 호무 약간 문학적인 인물? 실제에서 이런 선택을 할 사람이 있을까? 말이 안 되죠. 옥바라지를 할 수는 있어도 시베리아까지 따라가서 그 옆에서 산다는 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다 로자의 망상이 아닐까 막 사실은 없어 소냐가. 그러니까는 이 스비드리 가일로프란 사람과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꿈과 환상처럼 그려지잖아요. 되게 동떨어진 얘기로 갑자기 훅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막 대화를 나누고 이 사람이 혼자 자결을 하고 이런 네, 이게 맞아요. 도스토옙스키가 분신이라는 작품도 썼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자신의 범죄의 어떤 정당할 수 없는 게 실패하는 과정이 그것의 자살로 이제 표현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관념적인 뭔가 인물들이 있어서 소냐도 약간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 맞아요. 그래서 라스콜니코프랑 소냐랑 대화를 할 때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소냐가 말도 안 될 만큼 이거는 뭐 선행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자기를 놔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잖아요. 몸을 팔아가면서 혈육도 아닌 사람들 챙기려고 아빠가 그렇게 개차반인데도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로자가 야 나도 나지만 너 정말 스스로를 놔버렸구나. 너도 참 우리는 너다. 어느 결에서 우리는 같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 공감이 됐어요. 자기를 그렇게까지 돌보지 않는다는 거는 솔직히 선행이나 선한 마음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는 이상한 진짜 자기 고집이 있었던 것 같거든 소니한테. 로자는 그걸 알아봤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봤기 때문에 자기랑 닮은 점이 있다라고 서로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십자가를 뭐 주님만이 그 사랑의 눈물에 언약식 맺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대사를 사실 20대 때 읽었을 때 진짜 좋아했어요. 소냐가 그럼 날 위해 따라갈 거 했을 때 어디까지라도 유형지라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로자를 위한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소냐가 자기가 생각한 신념, 이상한 그 신념, 너무나 자기 파괴적인 자기 희생을 하기에 로자가 너무 알맞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명분이었구나. 저는 소냐를 아주 주체적인 여성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안에서 소냐는 이 당시 시대의 한계일 수도 있고 작가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돌봄의 틀에 이제 갇혀 있고 소냐가 하는 선택도 사실은 둘 중에 어떤 돌봄을 할 거냐잖아요. 어린 동생들을 돌볼 거냐, 이 남자를 돌볼 거냐. 근데 어쨌든 이 돌봄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가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을 택해서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계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놀라운 선택을 한 거죠. 동생들에 대한 부양의 의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 감을 수 있는 것도 쉬운 선택은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은 소냐랑 이 라스콜니코프는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후에 어떤 뭐 구실이건 뭐 신념이건 갖다 붙일 필요 없이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 사실 또 첫눈에 결말이 사랑에 좋았습니다. 빠졌다고 하면 모든 게 또 다 이해가 되는 법이 이해가 아니겠어요. 안 될 건 없다. 맞아. 지금까지 주제 토크 1번, 2번을 하면서 인류애가 많이 사라졌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 따뜻한 질문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온 순간에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스로의 양심이나 죄의식, 자기 반성일까요? 아니면 타인이 내게 건네주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막 극단으로 치닫고 막 땅을 파고 들어갈 때는 저 자신의 어떤 정서적인 힘, 지적인 힘으로는 약간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공간을 바꿔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라스콜리니코프의 방도 엄마와 여동생이 와서 이 방 안에서는 뭐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렇게 묘사를 계속 하거든요. 틀어 박혀 있고 그 안에서 계속 골몰하게 될 때는 공원으로 나간다거나 길가로 나간다거나 공간을 바꿔보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타인의 말을 듣는다는 것도 자기라는 익숙한 공간, 익숙한 합리화 체계, 익숙한 사고 체계를 깨고 나오는 의미에서 공간 이동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막 치달을 때는 내가 신뢰하는 타인, 여기서 라스콜리니코프 같으면 라주미인 같은 타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게 뭐 엄청 막 직접적인 위로가 아니더라도 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그런 게 되었던 것 같고요. 저로서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예전에 친구가 해준 말이 있는데 너무 우울하거나 절망하거나 막 되게 불안에 시달릴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자아비대다. 비대해진 자아를 다이어트하면은 만사가 다르게 보일 거다라는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너무 막 잘 보이고 좋은 사람이고 이것도 사실 외부 세계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너무 의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그랬어요.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 10사람 중 7사람은 너한테 무관심하고 두 사람은 너를 싫어하고 아무리 뭘 해도 한 사람만 널 좋아할 가능성, 이것도 뭐 감지덕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자기 반성과 별개로 자기를 너무 뭐 과대평가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를 너무 의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갇히는 게 될 수도 있어서 비대한 자아를 다이어트하는 게 최고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같은 맥락에서 뻔한 얘기 같아서 말을 안 하고 싶었는데 말을 하자면, 결국에 저는 제가 제일 절망적이거나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가장 자기를 세게 비난하는 사람이 저는 저 자신이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아가 비대한 거죠. 나를 너무 올가매고 혹사시키고 높은 제일 기준을 계속. 그쵸. 제일 실망하고 제일 막말을 하는 사람도 사실 자기 자신이에요. 저는 근데 그럴 때에는 부모님이나 제가 사랑하는 아끼는 사람들의 응원은 오히려 저한테 부담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난 너를 믿어. 난 너가 어떤 밑바닥에 있든지 응원할게 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취직 정말 안 될 때 엄마가 부적을 써오신 적이 있어요. 그 부적을 베개랑 지갑에 늘 넣고 다니면 3년 안에 취직이 될 것이고 취직이 되면 꼭 불에 태워라. 그게 엄청 비싼 부적이었던 거예요. 유명한 데 찾아가. 그게 아직까지도 저는 제 마음 너무 무겁게 하거든요. 그거 엄마가 나를 위해 해줬다니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난 엄마한테 돈을 쓰게 했구나. 나 같은 건 정말 쓰레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부적을 받았을 당시에는. 근데 결국에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밖에 없더라고. 자기 전에 아니야 근데 내가 24시간 옆에서 봤는데 너 이 정도면 잘했어 하는 그 목소리가 자기가 자기한테 해주는 말일 때 가장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구하는 사람 스스로밖에 없다. 로자가 그걸 못한 것 같아. 맞죠. 다 외부에서 찾으려고 했다. 교수님 어떠세요? 이럴 때 보통 어디서 힘을 얻으시는지. 근데 이 질문 자체는 되게 희망적인 질문인데 갑자기 좀 희망을 사라졌어요, 저희가. 근데 저는 그 위에 뭐 어떤 벌을 내리고 싶은지 뭐 어떻게 뭐 새로 시작하고 이걸 좀 다 연결시켜서 생각한 건데, 그 사랑과 용서의 힘 있잖아요. 레미제라블의 정말 인상적인 장면, 그 자베르가 평생 장발장을 쫓아다니잖아요. 자베르도 정의로운 형사잖아요. 어쨌든 네. 신념이 있어. 장발장 죄인을 감옥에 넣어야 한다는. 근데 그렇게 자기가 평생 미워하고 쫓아다니던 장발장이 엄청난 순간에 자기를 구해줬잖아요. 그때 그 다리 위에서 자베르가 느끼는 혼란과 부끄러움, 수치심. 내가 수십 년 동안 미워했던 게 도대체 뭐고, 쫓아다닌 게 뭐고. 그래서 장발장이 어떻게 보면 뭐 용서, 화해, 사랑의 힘을 보여준 건데, 사실 수치심이나 특히 죄책감은 남이 그 느끼게 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죄책감은 오로지 내면에서 자기가 스스로 느끼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는, 외부에서 강요할 수가 없는 감정이어서 여전히 소설이 끝나도록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 있는 이 주인공, 유일하게 제 생각에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의 힘, 이 엄청난 힘. 진정한 의미의 사랑꾼이시네요. 그러네. 그래요? 이렇게 제아벌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을 한 분씩 소개해 주시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황금가지
미음사의 자회사죠.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입니다. 황금가지. 출판사인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아가사 크리스티 전집을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급을 받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월급으로 샀던 거의 첫 번째 물건 중에 하나 아가사 크리스티 전집. 이 아름다운 황금가지 전집인데 저는 사실은 이번에 죄아벌을 다시 읽기 전까지는 죄아벌과 연결해서 이 책을 추천할 생각은 전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말 그대로 추리소설적인 어떤 재미 이런 걸 추구하면서 읽었지만 이 죄아벌이 자신의 신념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사람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적 제재예요. 내 생각에 이 사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내가 법률의 힘이 아닌 나라는 개인이 처단하는 이제 내용인데 그런 맥락에서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도 결국은 어떤 인물이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람들을 고립된 공간에 불러와서 사람을 살해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당화가 나중에 이제 편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념으로서 사람을 살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닮아 있는 인물이 나오는 거죠. 이미 읽으신 분들도 다른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마음에서 가져왔어요. 상훈 편집자님은 어라? 제가 편집한 책이긴 한데 죄아벌을 읽다 보니까는 그냥 같이 판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읽어봄직하여서 들고 왔습니다. 이사벨라 한마드의 낯선 일을 알아보기라는 책인데요. 부제에서 나와 있듯이 팔레스타인과 서사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면서 문학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결국 문학의 역할이란 것은 아그나리노시스라는 깨달음의 순간을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그래서 사실 로자도 그렇지만은 어떤 타인이나 상대를 그 인간으로 안 보고 어떤 이로 보거나 자의적으로 그냥 비인관화 시키는 게 하나의 혐오스러운 포인트였는데 이 저자는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루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동안 그런 식으로 취급되어 왔다는 것을 짚으면서 문학이란 그렇게 어떤 타자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 우리를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도대체 노벨 문학상 이런 거는 왜 주지? 문학한테 궁금증이 있었는데 우리가 잊고 지내는 어떤 타자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하고 있던 어떤 그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어떤 계기가 되어줄 수 있는 게 결국 문학이란 생각 때문에 이 책을 로자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추천드립니다. 로자에게 로자에게. 민경님은 어떤 책을? 저는 지금 실물책은 없는데 제가 추천하는 책은 장강명 작가님의 재수사입니다. 장강명 작가님이 굉장히 도스토옙스키의 또 팬으로 유명하시잖아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면서도 한국에서 만약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그것도 굉장히 2권짜리 벽돌 책이에요. 신촌 여대생 살인사건이라는 미제 사건. 오피스텔에서 살해된 어떤 여대생 살인사건을 몇십 년 만에 재수사를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이 죄아벌이 라스콜니코프의 심리만 거의 1000페이지를 써놨다면 재수사는 한 장은 그걸 다시 재수사하게 된 현재 시점의 여자 형사가 어떻게 재수사를 하는지 또 다른 한 장은 진범, 범인이 그 범죄를 왜 저질렀는지 약간 선언문처럼 계속해서 자기 얘기를 파는 그게 점점 교차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진범이 밝혀지는 내용인데요. 범인 후보가 한 5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수사망을 어떻게 좁혀 나가는지가 장강현 작가님이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정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진짜 리얼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세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혹시 이 책을 읽으시고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수사를 어떻게 하게 될까? 수사와 범죄자의 내면을 동시에 담은 훌륭한 범죄 소설이라고 생각해서 재수사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회사에 올 때 사람에게 너무 질렸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물농장을 들고 왔습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작품인데 존스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메이너 농장에서 어느 날 그 늙은 수퇴지 메이저를 선두로 해서 많은 동물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동물농장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상사회를 건설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폭력과 학대의 반기를 들고 이상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시작한 동물 농장이 어떻게 부패해 가는지, 그리고 그 부패는 우리 사람들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정치적인 부패와 어떻게 닮아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촌철살인으로 풍자를 하는 작품입니다. 이 동물 농장이라는 소설 말고도 이 책에는 조지 오웰의 에세이가 하나 실려 있는데 나는 왜 쓰는가? 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에세이에서 조지 오웰이 나는 왜 쓰는가에 대해서 4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순전한 이기심, 잘나고 싶고 똑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리고 두 번째가 미학적인 열정. 그리고 3순위가 역사적 충동, 기록의 열망. 그리고 4번째가 정치적인 욕망이거든요. 이 정치적인 욕망은 어찌 됐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다고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4번 정치적 목적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떤 미학적인 변명에 완전 이제 질려있는 저에게 이런 조지 오웰식의 건조하고도 힘 있는, 그리고 어떤 이런 정치적인 문장들, 이런 거를 읽으면 좀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제어벌 다음에 읽어봄직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제가 2권 중에 고민했는데. 아, 정말요? 선생님은 왜 고민하셨어요? 아 전 여기 네. 복서 복서라는 말. 이 인물을 어떻게 봐야 되나. 돼지들의 지배가 시작되면서 동물들이 인간이 주인일 때보다 더 심한 노동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 복서는 그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반발을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더 먼저 일어나서 혼자 죽어라고 일을 하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어. 말을 수백 번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그 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아 근데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저는 약간 우리네 아버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어. 무슨 일이 있어도 또 출근한다. 우리도 자유로울 순 없잖아요. 노동자로서의 삶이 그죠. 있기 때문에. 나 복서네. 1시간 더 먼저 일어난다. 이것도 읽었으니까. 맞아요. 네, 이렇게 제아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소감 어떠신지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죄와벌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아 근데 이번에 읽으면서 또 다른 관점이 생긴 것 같고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의 기쁨을 다시 알려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왠지 저는 제가 여기 다시 오게 될 것 같아요. 뭐 저 혼자- 동물농장으로. 딱이다. 왠지 이 공간 이 좁고 더운 이 공간이 로자의 방 같은 이 다시 오게 될 것 같아요. 저에겐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번 제아벌을 새로 읽으면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이 범죄와 인간의 생은 사실 이 공간과 사회에 항상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로자 개인으로 보면은 너무 이상한 괴물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괴물의 탄생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새로운 계기가 된 것 같아갖고 여러모로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이 저 개인적으로 진짜 독서 모임에 딱 걸맞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책을 혼자 읽을 때 제 기분이 인류애가 사라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다가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 있구나. 특히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어쨌든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에 그 사랑과 용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제 안에 꺼진 불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른 의미로 괴로웠는데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가해자에게 서사를 주지 말라. 근데 이 로자의 심리를 계속 읽으면서 너무 동의가 안 되고 밉지만 그 동시에 너무 잘 쓴 소설이다. 이걸 즐기고 있는 제 자신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복잡하고 좀 괴로운 감정을 느꼈는데 그게 도스토옙스키 책을 읽을 때 항상 제가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되어서 너무 뜻깊었고 그걸 개인적으로는 제 꿈속에 읽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도스토옙스키 작품으로 박지성 교수님과 내가 토론을 했다? 이거 완전 내가 혼자 망상해보는 약간 그런 맞아. 꿈 같은 일이 저한테 일어나서 맞아. 참으로 가문의 영광이고 오늘만큼 나 이 회사에 소속돼 진짜 감사하다. 오늘 복장도 호르피리 느낌으로 있고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단정한 옷을 오늘 입고 왔어요. 교수님 뵌다고 저한테는 죄와벌이 아니고 정말 꿈과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그리고 청취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오늘 독서 모임 어떠셨는지 그리고 오늘 저희가 첨예하게 다뤘던 주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이어서 같이 독서 모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정말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댓글창에서 그럼 기대를 해보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